얘가 이제 20살 대학생이 됐고 현대 문제는 아이들하고 교류나 이런 것도 1도 없는 데다가 아이들하고 섞일 생각도 없어요. 학교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혼자 강의를 다니는 거죠. MT 같은 건 갈 생각도 안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자체를 1도 안 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이제 방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을 때 저렇게 그냥 마냥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별로 말도 안 해. 왜 그러는 건데 왜 말을 못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없이 울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사회 사람들 사이에 섞였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걱정되시겠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49세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니시고요. 저 인천에서 온 20살 대학생 이윤규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주변에 들으면은 원래 이제 막 치열하게 입시 경쟁 하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MT 가고 막 놀고 막 해야 난리 되는데 나지. 또 이렇게 집에만 있을까? 난 대학 가는 순간 이 가슴이 아프네. 엄마 아빠와 그걸 끊었지. 어머. 아, 규진 씨가 얘기했잖아. 아유, 대학 딱 가면 말이야. 엄마가 어디 있어? 이때부터 호적하는 거지. 호적하고 그냥 마이월드로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요즘 대학생들 중엔 MT 안 가고 OT 안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홀로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마트를 갔는데 대학생 같은 애들이 카트에 술하고 고기 같은 걸 잔뜩 담는 거예요. MT죠. 네. 그래서 아, 대학생들이 MT 가는 시즌이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MT는? 그랬더니 자기네 과는 벌써 갔다 왔대요. 아? 왜 안 갔어, 아들은? 갈 생각조차 없대요. 음. 동아리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그랬더니 굳이? 학교는 뭐 기숙사는 4인 1실이니까 친구들은 어때?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있는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초등 고학년? 꽤 오래됐네.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서 왜 놀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집에 네. 왔다가.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나요? 네. 아, 그렇게. 그러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나요? 단 한 번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 이게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이외에도 뭐 다른 게 걱정되시는 게 또 있으세요? 네. 저희 아들이 감정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뭘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번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못 읽는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무감각한 사람인 것 같다. 네. 아들이 기숙사에 있고 거기에 있는 게 불편해서 루틴처럼 매주 이제 목요일 6시에 버스를 타고 그러면 이제 제가 터미널로 데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루틴이었어요. 근데 뭐 언제쯤 도착한다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와? 그랬더니 아빠랑 이제 따로 지내고 있는데 아빠랑 누나가 다음 날 대전에 오기로 했대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안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 엄마 어디 좀 힘드세요? 이런 얘기도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왜?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못 읽는 사람?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1순위라고 뜨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일이 많아서
옆에 사람이 도와주거나 이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힘든다는 걸 못 느끼니까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이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군대도 단체 생활인 거고 직장 생활도 단체 생활인 건데 그렇게 계속 크면 얘를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과는 다르게 또다시 외롭고 고립이 되고 그렇지 걱정되지 엄마 입장에서는. 네. 아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큰아이하고 작은애하고 차이인데요. 딸은 아들 같고요. 아들은 딸 같아요. 근데 제가 얘를 키우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없었어요. 근데 혼자서 아이들 둘을 보는 게 이제 힘들기도 하고 제일 진짜 힘들지. 그때는 내가 힘드니까 그게 모든 게 짜증으로 아이한테 가잖아요. 근데 큰 아이는 대드는 스타일이에요. 조목조목 따져야 할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저랑 트러블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답지 못했구나.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잠깐만요. 걸 아드님 왜 울어요? 그냥 그때가 생각이 나서요. 그때가 어땠어요? 살얼음판 같았어요. 살얼음판 같았다. 거의 매일 격하게 싸우고 위태위태했었군요. 근데 그때가 힘들었나 봐요. 네. 지금 울듯이 남 모르게 계속 울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네. 원래는 그나마 그래도 애들이랑 활동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복합적인 게 섞인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도 있고 이제 집안에 여러 싸움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뭔 활동도 못 하게 되고 이제 대화나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을 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애들이랑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대학생 때도 딱히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많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혹은 어떤 걱정이 돼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질문이 오거나 하면 일단 답은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답식으로만 나오고 결국에 뭐 이어가서 뭐 대화를 이어가거나 뭐 반문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말에 실수가 없으니까 네. 이 생각의 구조를 짜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은 상대가 없어져 버리거나 혹은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면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좋은 특성이 있어요. 눈을 계속 맞춰요. 맞아. 이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 1대1로 만나니까 굉장히 컨택 포인트가 좋아요. 접촉면이 굉장히 좋고 저랑 단 한 번도 눈을 비켜가질 않았어요. 너무 좋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역대급 미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웃는 거 아니에요? 코드가 잘 맞네. 우리 고 선생님하고 잘 웃네. 그리고 저는 아무에게나 농담을 걸진 않아요. 이 사람의 농담 반응이 필요한 순간에 농담을 걸어봐요. 농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반응을 잘해요. 농담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높아요.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이거는
엄마가 잘못 보고 있다. 엄마가 처음 우리 이 소파에 앉았을 때 아들이 대학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갑자기 나를 잘 살피지 않는다고, 내 감정을 잘 못 읽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엄마가 외롭나? 엄마가 외롭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의지해요. 엄마의 대화의 상당수가 뭐냐면 헝거예요. 정서적인 헝거. 나한테 말 걸어줘. 나랑 대화해. 나 외로워. 나 쓸쓸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엄마가 정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 요청에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하기 싫어. 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지구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내가 외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내 아들도 앞으로 외로워질까 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너 소풍 안 가도 돼.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드릴게. 전화할게. 너 기숙사에서 목요일 날 8시면 집에 딱 와야 되는데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니?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가 이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쁘게 된 셈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이 앉은 자리에서 먼저 정정할 것들이 좀 있다. 첫 번째, 이 아들은 무감각한 남자 아니에요. 두 번째,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 세 번째, 요새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그 히키코모리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절대 은둔형 외톨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아들은 말이에요. 좋아질 여지가 굉장히 많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는 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긴 했지만 넣었네요. 하려고. 네. 노력은 하네. 요새 알바 떨어진 친구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넣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넣었는데 몇 군데 넣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역시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는 나는 사회생활을 원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 너무 외롭겠지만 이 아들은 좀 나가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너무 감사해요. 오. 이 집안에 새로운 좋은 전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변화가 정말 좋은 바람처럼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죠. 우리나라가 이미 마약 청정국이란 이야기는 아마 지난 이야기가 벌써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되게 많대. 너무 무서워. 엄청 많대. 그야말로 내 남편 이야기, 내 아내 이야기, 내 자식 이야기, 내 부모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이 이 마약과 관련해서 검거된 수준을 보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 대화를 원할 때 우리가 DM 같은 걸 보내는데 이런 D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우 사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에 조금 더 이런 데도 있어? 싶은 데가 있잖아요. 전자담배. 전자담배를 가장해서 거기에 이렇게 주입을 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먹는 젤리 같은 거 있죠. 이 젤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속눈썹 있죠? 그 접착 제거제가 있어요. 요것도 마약의 형태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무 무섭다. 이게 정말 어떤 소설과 같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다.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맞아. 유학을 보냈어요. 그 딸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서 미국으로 이제 간 겁니다.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집에 전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돈이 매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양을 요청을 하는데 이게 부모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저축도 잘하고 부모가 속상할까 봐 돈 달라는 얘기를 잃지 않았던 얘기. 이런 애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너 무슨 일 있니? 물었더니 사실은 엄마 하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기숙사에서 같이 그 방을 쓰던 그 친구가 마약을 하던 친구였어요. 어떡해. 이 친구가 같이 이제 파티, 룸메니까 같이 파티를 가게 된 겁니다.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엑스터시라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엑스터시를 이제 몇 번 그렇게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로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학교 2학기 다니다가 학교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졌어요. 나아졌나 보다 했는데 우리나라 클럽을 간 겁니다. 클럽을 가서 약을 다시 구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모가 이걸 알게 돼서 나중에 이 친구는 그때 부모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돌고 돌다가 그 자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끌어안는 가족이 있거든요. 이거 인에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네이블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진 빚이 있어요. 그 빚진 것 갚아줘.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가 너무 금단 현상이 심하거나 그러면 너무 불쌍해서 그 연락책에게 연락해서 일부 마약을 사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 영혼까지 파괴해버리는 이 사람의 완벽한 미래를 으스러뜨려버리는 이 마약은 전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약 중독 상담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마약은 실질적으로 내가 투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약 자체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흡수해요. 바로 흡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처음 한 잔, 두 잔 먹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깨잖아.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늘 스토리가 있습니다. 도박도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마약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즉시 그날이에요. 그날부터 중독이에요. 뇌가 녹는다, 뇌가 쪼그라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건 뭡니까? 뇌 질환인 거예요. 뇌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내담자 분들 중에서 이 마약 그러니까 이 치료를 성공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중에 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정말 나이트 클럽에 갔어요. 그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부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터가 여인을 모시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잠자리를 하고 이 눈 뜨고 났는데 너무나 상쾌하더래요. 너무나 상쾌하더래요. 너무 푹 잤대요. 자기는 늘 잠을 못 자 쩔쩔 매던 사람이었는데 다음번에 또 잠자리를 했는데 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모든 여정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모든 여정이. 그러기를 이제 두세 번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이분은 중독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자기가 무슨 약을 먹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내가 중독자가 될까 봐 상담 현장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달라진 뇌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말입니다. 계속 달라지는 존재예요. 원래가. 극한의 그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다른 삶에 보다 낮은 쾌감이 있지만 이 쾌감 속에 나쁘지 않아 라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고 이걸 유지하는 과정이 이 상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지만 가장 아픈 지점이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회복으로 이 사회까지 나서서 이분들의 일상이 좋아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